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에 있는 조이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많이 가져서 조금 고맙네요. 그 여기는 제가 어떻게 중고등학생들까지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제목을 이랬어요. 개미는 왜 코끼리만큼 커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보면 잠깐만요. 여기 다르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물을 연구하면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면 이게 고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고래만큼 안 크죠. 그리고 우리가 코끼리만큼도 안 크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기 아까 나랑 본 학생인가? 그 학생, 예. 왜 사람이 코끼리만큼 안 클까요? 모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밝혀지면, 좀 더 의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든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냐면, 연구를 해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걸 좋아해요. 발표해야 되고요. 가령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신문에서 본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거 알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셀, 네이처, 사이언스 뭐 그런 논문을 저자로 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막 상도 타고 돈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분이 저보다 한 10년 선배신데 그분은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한테 이래요. 조 박사, 왜 과학을 해? 그래, 사이언스를 왜 해? 그럼 거기 학생, 고등학생, 나 지금 눈 피하고 숨은 학생. 과학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네? 혼나니까? 아니, 이 학생이 대답한대. 언니, 누나 대신에. 왜? 다른 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 다른 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죠. 그냥 남 모르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국가과학자 하시는 저 선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참 황당한 얘기인데, 조 박사 사이언스는 잘난 척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사이언스는 뭐냐면요. 너가 궁금해하는 거, 해야 하는 거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그거예요. 근데 너는 뭐 대충 아는데 나는 확실히 안다. 그게 잘난 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마지막에도 한번 그런 얘기 또 하겠지만, 노벨상 타고 싶죠? 네. 노벨상. 노벨상은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발명하면. 그걸 발명하면 좋죠. 그럼 노벨상 타요. 또, 거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 주제를 알아서 이제 내가 무슨 노벨상이냐.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도 못 하는데 내가 노벨상은 무슨 노벨상이냐. 그래서 여기서 말을 잘 안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노벨상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내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럼 나도 그걸 해볼게. 그런 발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갈릴레오가 옛날에 사람인데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개체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개체의 크기는 그냥 무작위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전에 의해서, 정교한 기전에 의해서 조절될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뭐 제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요런 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그거는 너무, 스페시픽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얘기도 좀 할 테니까, 영어로 쓰였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어 안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많이 하잖아요. 간 이식하면, 간을 자르면, 간이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간이 원래 크기로 꼭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크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간은 원래 뭔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도롱뇽 같은 두 가지 종의 도롱뇽인데 하나는 조그만 도롱뇽, 자랐을 때 요만한 거고 자랐을 때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도롱뇽은 재생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낳고 하면 팔이 다시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거 팔 잘라서 여기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팔이 조그만 팔이 아니라 긴 팔이 된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유전 같은 것도 배웠잖아요. 유전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DNA 같은 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유전 정보.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른 걸 여기서 갖다 놔. 그럼 뭐가 여기 게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 정보가 관여하겠구나. 유전적으로 조절이 되겠구나. 코끼리가 코끼리만하고 개미가 개미만한 이유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유전자냐? 그거는 또 모르지. 그런데 또 이런 거예요. 요거는 콩팥을, 작은 애 콩팥을 큰 애 쥐로 했는데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요. 봐봐요. 요 작은 애가 자란단 말이에요. 이 큰 애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작은 애가 자라서 요 큰 애만큼 자란대요.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콩팥이 지금 2개예요, 양쪽에. 그러면 이식한 놈이 뭐 그냥 지 멋대로 자랄 수도 있는데 원래 있던 놈하고 비슷하게 자란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인자들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저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연구를 하냐? 요새는요, 과학이요. 특히 생명과학은 요새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질병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그렇게 과학에 연구비를 못 따요. 연구비가 있어야지 저는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낸 세금으로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비 받아서. 그러면 그 세금이 제가 그냥 관심 있다고 해서 하는 연구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코끼리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는 코끼리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알죠? 그러면 코끼리 세포는 사람 세포보다 커요?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세포는 종류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포가 동그랗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경세포 같은 거 이런 거 긴 것도 있고 근육세포는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고 정자는 동그래서 막 이동도 하고 난자는 더 동그랗고 세포 모양도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세포의 크기는요 고래 세포도 그렇고 사람 세포도 그렇고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뭐 약간 성질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기는 비슷해요. 그러면 고래가 우리보다 큰 이유는 뭐냐? 세포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하네. 그죠? 세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왜 크기가 적어야 되는, 이렇게 작아야 되는 이유가 알아요? 혹시? 우리가 아까 고래 세포는 그렇게 사람 세포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이유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세포, 요거를 하나를 생각해 봐요. 요거를 그냥.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요거는 부피는 얼마냐면은 125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요게 표면적은 뭐냐면 표면적을 하면 5 곱하기 5니까 25 곱하기 6개의 면이 있으니까 150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포는요, 그냥 생으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안에까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요 바깥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안에까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쪼개서 세포 같은 부피예요. 부피는 똑같은데 요걸 5개씩 쪼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얘는 이 표면 부피는 동일한데 125인데 요 표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75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비를 보면 요건 1점이 표면적 부피 대 표면적이 1점인데 얘는 6이에요. 그러면 6은 여기 요런 거보다 요럴 때보다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영양분이 바깥에서 흡수된 게 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포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포의 사이즈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세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을 수도 없는 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포에는 여러분 핵도 있고요. 또 뭐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아주 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사이즈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고래가 우리보다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큰 거예요. 그러면 세포 수가 왜 그렇게 많게 조절이 되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알면은 저도 여러분 안 보고 저기 스웨덴 가서 한번 놀다 올 수 있어요. 노벨상 받으러.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제가 그러면 우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세포 수준에서 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설명드리고 조금 더 할게요. 보면 저희 실험실이 이름이 서울시립대 세포신호전달 실험실이에요. 그거는 교수가 될 때 학교에서 정해준 실험실 이름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들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은 보면 조금 좋은 대학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가운 뭐죠? 점퍼 같은 거 해서 뒤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뭐 그렇게 찍고 다니잖아요. 예? 자랑하려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 같이 그냥 실험실 점퍼 같은 거 하나 만들자.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폼나게 로고를 만들자. 그러니까 로고를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요게 CSTL인데 영어로 셀룰라 시그널링 트랜스덕션 랩이라는 그거는 그냥 영어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고등학생 요게 뭐예요? 요거? 야, 전 그런 것도 알아. 이게 요게 아르마딜로예요. 근데 요거죠. 어휴, 야, 이거 본 적 있냐? 네. 그래? 저는 평생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하는 신호 전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의 이름이 아마딜로예요. 아마딜로. 그래서 이거 그거를 연구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뭐를 더 하는 김에 요건 뭘로 보여? 하마. 그래요. 이거는 요거예요. 요건 하마를 영어로 뭐예요? 고등학생들. 히포포타무스.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여기 히포예요. 하마.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신호 전달 중에 하마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히포 신호 전달을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마를 여기다 싹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고 요건 뭐 당연히 쥐잖아요, 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딜로와 히포를 중심으로 동물 갖고 연구하는 실험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학생들이 하기는 굉장히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보시면 그럼 여러분 세포 신호 전달이 도대체 뭐냐? 신호 전달.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올간 사이즈나 개체의 크기를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수위 조절이 필요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야 돼요. 자라고 나서 그만 자라야 된대. 만약에 세포가 그냥 막 자란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암 생기는 거예요, 암. 사실 오늘도 제가 저희 학생, 저희 실험실 있는 대학원생 아버님이 어제 갑자기 걔가 없어져서 보니까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들렸다가 여기 오는 건데요. 대전 갔다가 광주 오고 그랬어요. 근데 암이 굉장히 이런 세포 조절이 안 되면, 분열이 조절이 안 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신호 전달이 그럼 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냐? 세포는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동물 세포는 세포가 50조 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더 분열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이렇게 오면 이게 외부에서 세포 오고 세포 바깥에 있어요. 신호 전달이 오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세포는 인식을 하려면 거기가 어떤 거냐? 이게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달되고 유전자 발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달될 때 보면요. 단백질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요. 여러분, 신호 전달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마이크 저쪽으로 잠깐 갔다가 할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아시죠? 뭐 보여드리려고 하면 자, 요거 이게 뭐예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도미노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근데 도미노를 왜 필요하냐? 이 신호 전달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요 수용체를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데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가 가령 5개씩을 이렇게 hit을 때린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가 5개 치면 5개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5개가 또 5개 하면 그 활성화되는 숫자가 25개가 되고 25개가 또 하나씩 5개씩 하면 125개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행내에 가서 조절되는 건요 굉장히 큰 이펙트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요 신호 전달 중에 요 신호 전달 두 개가 있는데 윈트 신호 전달이라고 잠깐만 여기다 써볼게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게 윈트랑 히포 신호 전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윈트랑 히포 신호. 근데 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신호 전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거냐면 우선 윈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윈트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이름을 영어로 이거 WNT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세포가 이렇게 주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 그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세포가 반응을 해서 어떤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는 암이 왜 걸리냐? 암이. 그럼 대개의 경우 생각했던 건 어떻게 했냐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DNA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래서 암을 유발한다. 아니면 이렇게 고기 구운 거 탄 거 너무 많이 먹으면 DNA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윈트라는 걸 처음 발견됐을 때 보면 요 원암 유전자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암 유전자를 우리가 몸에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그래서 암이 그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유전자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면 암이 걸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무섭죠. 우리 몸이 다 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원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요게 과학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과학하는 사람은 생물하는 사람은 그러면 맨날 휴먼만 갖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휴먼이랑 가까운 토끼가 아니라 쥐 갖고 연구만 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예가 뭐냐면 기초 연구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초파리에 있는 윙리스라는 유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윙리스라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초파리가 발생할 때 이렇게 그 유전자가 없어버리면 날개가 안 생겨. 날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 유전자랑 윙리스랑 동일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 연구 엉뚱한 거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윈트라고 이름 짓게 됐고 얘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윈트는 신호 전달은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고 제가 나중에 히포 신호 전달을 해서 이 신호 전달 과정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히느냐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봐봐요. 이거 보면 윈트 신호 전달은요. 윈트 신호 전달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암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대장암에서 여러분들 어른들 뭐죠? 정기 검진, 건강 검진 가면 어르신들 보면 용종 몇 개 나왔다. 그래서 그거 떼어내는 수술했다.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요렇게 톡 튀어나온 게 요 정도 되는 게 이제 용종이에요, 용종. 그러면 원래 우리 창자세포는 이렇게 뺀쭉뺀쭉해,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돼서 정교하게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세포가 더 커지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자라서 튀어나오는 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다가 유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윈트 유전자에 관련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렇게 너무 많이 이제 생겨서 얘가 영어로는 아데노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용종이 생기는 용종. 그러면 얘가 좀 더 다른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추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거는 이제 악성암이죠. 보면 요런 거는요, 용종은 봐요. 여기 떼어내면 정상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용종 발견돼서 떼어내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런 식으로 얘가 파고 들어간 상황이면은 굉장히 이거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윈트 신호 전달이 원래 윈트라는 게 우리 몸에 갖고 있었고요. 갖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발현되거나 그 신호 전달 과정 속에서 윈트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게 잘못되면 이렇게 암이 생기고 개체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개체가 커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조절된다는 증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왜 윈트를 하던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히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히포, 하마 연구, 하마 신호전달 연구.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과학에 좀 관심이 있을 거니까 나중에 연구를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요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할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이 있는데 아까 한 말인데 좋은 연구를 하려면 그리고 인정받는 연구를 하려면 남들이 궁금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윈트를 계속 하는데 이 학생이 지금 학생이 아니라 충남대 교수가 된 교수님인데 이 학생이 저희 저희 실험실에 있었는데 저한테 뜨거더니 선생님, 윈트는 뭐 암도 중요하고 발생에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게 된 게 너무 많은데 이 히포를 하자는 거예요. 히포는 왜 그러냐? 오르간 사이즈 그거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새로 뜨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이게 히포 하는 사람들이 윈트도 또 같이 섞어서 이런 좋은 논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윈트 하자. 히포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히포 시그널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히포 시그널링은 기본적으로 우선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왜 히포 시그널링이라고 정하게 됐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초파리 눈인데 초파리 눈에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거 봐봐.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얘가 모양이 하마랑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학생 이름이 뭐예요? 예. 민수원. 여러분이 학생이 이름을 어떤 유전자를 찾았어. 그럼 폼나잖아. 내가 찾은 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 이름을 민수원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좀 부끄럽지. 그래서 초파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돌연변이 표현형을 따라서 유전자 이름을 짓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초파리 눈에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유전자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마처럼 비슷하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요 유전자를 히포 유전자라고 이름 짓게 됐고 그 유전자에 관련해서 여러 유전자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히포 신호 전달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히포 신호 전달 연구가 발달 과정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번 먼저 요걸 설명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 전달 얘기를 하잖아요. 신호 전달. 그럼 연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과학은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렸을 때니까 굳이 테크닉을 알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테크닉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근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보면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포 내에 있는 거 여러분 나한테 질문해봐요. 선생님, DNA 혹시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본 적 없지. 제가 DNA를 30-40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DNA 실제로 본 적 있냐? 없어요. 그거 아무도 세계에서 본 사람 없죠. 시그널링도 그래요. 시그널링도 어떤 세포 신호 전달도 A, B, C, D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세포 내에서 그게 있는가 본 적 있냐? 없어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거 알 게 뭐예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직에 의해서. 봐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A, B, C, D 단계를 거쳐서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령 그러면 A를 이렇게 많이 발현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활성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이게 D 같이 이게 최종 산물인데 커진다. 이걸 눈으로 보자. 초파리 눈을. 초파리 눈이 A를 확 했더니 D처럼 눈이 커져. 그 다음에 이번엔 A를 한 상태에서 B를 없애봤어요. B를. 그랬더니 초파리 눈이 정상이야. 그러면 A랑 B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를 확 한 다음에 C를 했더니 또 정상이야. 그러면 A, B, C가 뭔가 A와 D의 중간에 B, C가 있겠구나. 로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거죠. 이거 띄운 다음에 B를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C를 했더니 D가 이렇게 눈이 커져. 그러면 A, B, C, D가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지? 이게 히포 신호 전달이나 신호 전달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이에요. 뭐냐면 이게 어떤 연구자들이 1915년에 이런 유전자, 월츠란 유전자를 초파리에서 이렇게 개체 사이즈가 커지는 걸 찾았어요. 거기서 한 10년 지나서 또 다른 유전자 사람들이 히포란 유전자가 잘 봐봐요. 히포란 유전자가 눈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한다. 돌연변이가 되면 이런 거. 그 당시는 월츠랑 히포가 같은 유전자인지 몰랐어요. 같은 패스웨이에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요게 나타난 요 눈 표현형이 있으니까 요런 거의 히포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요거의 아까 A, B, C, D 그런 로직에 의해서 월츠가 있고 요 키라는 게 활성화되면 이렇게 눈이 또 커지더라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히포가 활성화되면 월츠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요 키가 억제된다. 요런 패스웨이를 딱 알게 된 거죠. 연구에 의해서. 근데 초파리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요새 이 히포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연구를 그렇게 하게 됐냐? 초파리에서 이렇게 된 게 보니까 포유류나 사람에서 똑같이 있더라 이거죠. 똑같이 이름은 좀 다른데 히포가 MST고 와츠가 라츠고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요거를 여기서도 요키라는 걸 많이 발현시켜주면 이렇게 눈이 막 커지고 그래요. 이렇게 막 자라요. 근데 얘 봐. 사람에서도 쥐였죠. 쥐에서 간에서 이렇게 요키가 yap이거든요. 걔를 이렇게 발현시키니까 간이 막 커져. 그러면 요게 사람에도 되네. 그러면 사람에서 요런 게 잘못되면 암도 생기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전혀 외울 거 없지만 한번 그냥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한번 생각을 봐봐요. 세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세포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영향을 받아서 세포가 자기가 살아야 될 건지 아니면 분열을 그만해야 될 건지를 판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히포 신호 전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포가 이제 로우 덴시티에 사는 조건. 만약에 세포가 듬성듬성 자란다. 영양분은 많고.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자라야죠. 계속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그널링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얘가 핵내로 쑥 들어가서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를 막 발현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막 자라죠.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요. 세포가 막 자라다가 갑자기 영양분은 없어지는데 또 주변에 세포가 꽉 차.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만 자라야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만 자라겠다는 신호는 어떤 거냐면 위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게 핵내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싹 억제를 해버리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표현형을 나타낼 때 내가 분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희가 이제 고래만큼 커질 때는 아마도 이런 시그널링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고래가 이제 그만 자라겠다 이제 자기 사이즈로 갔을 딱 그 스탑이 될 때는 이런 신호 전달이 활성화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 거죠. 아 요거 무서워요? 이거 초파리 눈이 이렇게 요게 눈인데 요게 이렇게 하마처럼 된다고 그래서 히포 유전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파리에서만 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얘가 암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이 학생이 아까 충남대 교수 됐다는 그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히포 신호 전달 관련된 유전자를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암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특히 이 친구가 저희 실험실에 있을 때 처음 제안한 게 뭐냐면 윈트 신호 전달도 막 세포를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히포 신호 전달을 자라게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신호 전달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암을 만들 거라 그렇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에 가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결론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아직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체 크기 조절은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윈트와 히포 신호 전달이 조절이 정교하게 된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암이 이렇게 됐을 때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가. 그럼 막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잘 작용해서 세포 수를 적정한 수로 유지하느냐. 그게 오간 사이즈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히포 신호 전달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 증식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태아가 난자가 정자가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착상을 한 다음에 걔가 분열을 한다고요. 분열을 해서 처음 이렇게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동일했었는데 한쪽 세포는 태반을 형성하고 한쪽 세포는 배아를 형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태반이 있고 그 안에 배아가 있어서 배아가 발생해서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거죠, 애가. 그런데 그때 처음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배아가 되고 여기가 태반을 형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포신호 전달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잘 봐봐요. 여기 입장에서 보면 세포가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포레이션을 잘하는 히포신호 전달이 야비 핵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막 밀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비 바깥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한번 제가 잠깐 여기 가서 보여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약간 세포랑은 좀 다른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학자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봐요. 이날이 호날두 날이었죠. 그래서 막 호날두가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여학생들 처음 봤죠.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본 학생들이 있고 봐봐요. 왜 갑자기 생물 하면서 이런 거 보여주냐? 뭐 그런 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평생 본 장면 중에 제일 대단한 장면 같아요. 저 대단하죠. 축구를 뭘 하든지 여러분이 생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폼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폼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 저는 호날두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 축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게 축구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큰 게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오버헤드 킥을 한다는 게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높이가 또 2m 38 그 정도 됐대요. 그러면 호날두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호날두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들 특히 여기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호날두가 한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닥쳤다고 이렇게 오버헤드킥 멋있게 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학을 하면서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과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과학하는 자세인가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들. 이거 아니 초등학생 너 아냐? 몰라? 그럼 고등학생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누구예요? 에? 누구? 이 사람 몰라요? 여기 생물 들은 사람 왓슨이랑 크릭이죠. 얘가 왓슨이고 이 사람이 크릭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DNA가 이중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세 명이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옆방에 있었던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 옆에 로살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굉장히 존경하는 과학자인데 그분은 연세가 지금 85인데 자기도 과학 그만하고 싶대. 근데 그분이 그만 못하는 이유가 노벨상 시즌 되면 맨날
이름에 후보에 올라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만두고 나면 잘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어쨌든 프랜시스 크릭이랑 왓슨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요 연구를 시작할 때 나이가 몇이었냐면 이 사람이 한 27, 8, 그 다음에 25, 얘 사람이 35,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요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노벨상을 이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화학상. 노벨상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은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화상.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벨상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내주면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고 싶었던 거는 DNA가 더블 스트랜드냐, 싱글 스트랜드냐, 그걸 알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DNA가 삼중나선이라고 생각해요. 삼중나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중나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중나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랑, 자, 여러분이 연구를 막 한다고 쳐봐. 고등학생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아니, 하버드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같은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더블 헬릭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트리플 헬릭스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연구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고등학생이고 거기는 하버드에 잘 나가는 교수고 그럼 내가 틀렸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와서는 뭐 잘난 체 할 수 있지만 정말 저보다 잘하는 그 맨날 셀 네이처 사이언스 내는 외국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과학할 때는 이 사람이 트리플 헬릭스라고 주장을 해도 삼중나선을 해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이건 우리는 트리플 헬릭스보다는 더블 헬릭스가 맞다. 우리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자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과학이. 과학 없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말 중에 하나인데, 어른이 말하는 거를, 물론 따를 때도 있지만, 과학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자세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이잖아. 여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말고 우선 데이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한 시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각은 저 사기꾼 또 뻥치네. 아니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 좀 막말을 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저거 뭐 그래야 돼. 왜냐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너가 뭐라 그래도 데이터로 내가 완전히 납득하기 이전까지는 너는 너를 안 믿는다. 그게 과학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트리플 헬릭스라고 주장하는데 지가 감히 어떻게 더블 헬릭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으면 되겠다. 이게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 왓슨이 하고 그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과학에서 꼭 노벨상을 안 받더라도 과학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5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4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놈이고 저 그지 같은 놈,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걔가 잘 됐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왜 걔가 잘, 그거를 자꾸, 저거는 내가, 뭐, 어쩌다 잘 됐겠지. 그러면은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 정말 싸가지 없고 저 놈 내가 평생 안 볼 놈이라도
왜 잘 됐는가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야 돼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 우리나라 과학을 딴 말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과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이 사이언스잖아요. 근데 me too 사이언스야. 나도 그래. 그러는 거. 나도 그런 사이언스야. 미국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막 탁 보여주면 우리도 조금 해서 나도 그런 거 발견했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맨날 남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이 뒷배경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좀 왜 왓슨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왓슨은요 사실 머리가 좋은 천재였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갔는데 좀 싸가지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해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수가 얘가 그냥 내가 얘를 케어하겠다. 그래서 박사를 간신히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박사 잘리고 나갔으면 여러분 이중나선 지금까지 못 벌킬 수도 있겠어요. 물론 딴 사람이 했겠지만 늦어졌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요. 우리가 과학할 때는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고 좋은 데 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처진 학교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학교 왔지. 내가 조금만 재수 있었으면 여기 주변에 있는 놈들 볼 놈도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요. 잘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잘하는 애들은요.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학생들이요, 특히 학생들이 연구 주제가 그지 같아서 내가 별로 연구를 못해. 그런 거 없어요. 연구 주제는요, 다 소중한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면.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미국에 지금 하버드 대학에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거기 학과장 하시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을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 가면은 여러분들 좋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갔는데 교수가 뭐 굉장히 좋은 유전자 갖고 연구를 하라고 그러지 않고 희한하게 제일 우리 몸에서 흔한 단백질, 튜블린이라는 단백질 갖고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진짜 그거 지루하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 몸이 제일 많은 거니까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잘 모르는 거. 그거는 좀 보링한다는 거, 보링. 그래서 뭐 때려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거 갖고 남들이 다 안 하는 그거 갖고 해서 사이언스도 내고 네이처도 내고 혼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상 그 분이 얘기해요. 남들이 생각할 때 보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저는 생물학을 강의하러 왔으니까 생물학이 좀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했는데 이분들이 돈이죠. 돈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1,000원짜리. 이분이 한 70살까지 사셨어요. 70살까지. 그래서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분이 누구예요? 신사임당. 요 분이 한 몇 살까지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 48인가 그렇게 50 정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신사임당이 뭐 요절을 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자기 수를 누리고 가신 거예요. 옛날 분들, 이런 분들 다 50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요새 50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암 걸리지 않고는 보통 90이에요, 요새.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지금 이게 약이 많이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죠. 요새 뭐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학문적인 관심, 또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돈이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과학자라고 해서 맨날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거 했어요. 요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이미 쓰는 약이었어요. 쓰는 약이었어. 근데 그 쓰는 약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는 약이라는 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임상 실험의 안정성이 확보된 거죠. 그 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질병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딱 냈어. 근데 약이 굉장히 잘 들어. 그거가 뭐냐면 영어로 드럭 리포지셔닝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연구를 잘해서 그냥 그 약 엄청 팔 수 있는 그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고요. 요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한번 찾아가 봐요. nobelprize.org라는 사이트예요. nobelprize.org인데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들쯤 되면 자기 주제를 알아서 내가 무슨 노벨상이냐, 공부 잘한다고 노벨상 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벨상 타는 사람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PCR이 뭔지 아는 사람, 고등학생들 중에 PCR이 DNA 증폭하는 그런 기계 발견해서 노벨상 탄 건데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연구를 못했어요. 연구 논문도 없어. 지금 뭐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노벨상 탔어요. 그래서 멀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래요. 야, 이쿠나, 너도 노벨상 한번 끊고 봐. 그래.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까지 똑같이, 선생님 제 주제에 무슨 노벨상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멀리스도 받았는데 너가 왜 못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난 노벨상 받아. 그건 쪼다지. 근데 마음속으로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떤 걸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좋아요. 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노벨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면 정말 노벨상을 얼마나 대우해 주냐. 그래서 이제 공연 받아서 사람들 앞에 강연하고 그런 거가 하는데 무슨 대관식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폼나잖아요. 사이언스 하는 거 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해할까봐 내가 한 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하는 게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난 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해서 이 노벨이 무슨 말을 했냐면 For the greatest benefit to mankind.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인류에 정말 이런 영향을 주고 죽으면 폼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